지금 물가 관리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 탓에 피해가 속출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 지금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글로벌 에그플레이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가 서서히 잡혀갔었죠. 그렇게 잡혀가던 인플레이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최근에 보름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지가 35,393헥타르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2배에 달합니다. 이미 무더위로 들썩이던 농산물 가격은 이 여파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 21일 도매가 기준으로요, 총 상추 가격은 4주 전보다 398.7%나 급등했습니다. 무려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적 상추는요 343.8%, 시금치는요 214.1%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수박과 과일 그리고 삼겹살 등 육류 가격도 역시 덩달아서 뛰고 있습니다. 호우와 폭염이 가실 줄 모르는 데다가 이제 돌아오는 9월 29일 추석 아닙니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3분기 밥상 물가는 더 요동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을 덮치면서 국제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 설탕 가격은 사탕수수 최대 산지인 인도와 브라질 가뭄으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카카오 원두 가격은 아프리카 폭우로 4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지난 17일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요, 옥수수 수출 비율이 12%가 되고요, 밀 수출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출 길이 다시 막힌다면 전쟁 발발 직후 경험했던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폭등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수입 곡물가의 동반 상승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물론이고 생활물가 전반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진정 기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아마도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요, 한 달 새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국제 에너지 포럼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올 하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를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가 재차 고물가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획재정부는요, 물가 둔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니한 인식입니다. 물가 상승은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물가 고삐를 죄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우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비축 물량을 방출해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제 곡물가 변동을 틈탄 단합이나 편법 가격 인상에도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급력이 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줄여 가계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긴 안목으로 농산물 비축 제도를 다양화하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등 거시적으로 접근해야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지요. 2, 4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6% 올랐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습니다. 1, 4분기는 0.3%였죠. 1, 4분기에 비하면 분명히 성장한 건 맞지만 그 이유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줄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0.9%로 1, 4분기 0.3, 2, 4분기 0.6 합치면 0.9%로 한국은행 전망치 0.8%를 상회했습니다. 언뜻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안심할 게 못 됩니다. 거시경제의 주축인 수출, 소비, 투자가 모두 후퇴한 상황에서 나타난 불황형 성장 형태여서 우리 경제의 고민과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민간 소비는 0.1% 줄었고요. 설비 투자도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8%로 정부 소비 마이너스 1.9%는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런데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것은 수입 급감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 GDP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순수출의 합을 말하는데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 마이너스 4.2%가 더 큰 바람에 결과적으로 수출에서 수입을 빼게 되면은 순수출인데요. 이렇게 순수출이 늘면서 성장에 이른 것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역량으로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 비용 감소입니다. 경기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입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황형 성장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세 둔화 등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내외 여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15.2%로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도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이 큽니다. 소비도 폭우 영향, 생활 물가 급등세,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막혀 있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된 것입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3%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제통화기금은 1.4%로 작년 1월 이후 무려 5번 연속으로 전망치를 내릴 정도로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기조로 재정을 통한 부양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기업이 뛰고 그리고 가게는 돈을 써야 됩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투자와 수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가를 안정하고 그리고 부채 연착륙 대책에 나서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해법이라 해도 각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진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